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제약회사인데요.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010년도 7월 1일에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영위 사업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 영위인데요. 크게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해외 의약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두 개사인데 하나는 한미정밀화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미사이언스 외에 3인이 41.41%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신동국 외에 1인이 9.14%, 국민연금공단이 8.86%입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한미약품은 0.12%, 삼바는 0.09, 셀트리온이 0.27인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한미약품의 거래량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높고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 개 모두 거래량이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세 개사 모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2010년도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미약품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해외 의약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한미약품은 의약품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 그다음에 복합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젯,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해외 의약품에서는 어린이용 정장제와 성인용 정장제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판매 경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에서 병원으로 팔든지 또는 회사가 도매상을 통해서 병원, 의원, 약국으로 판매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1이고 도매로 판매하는 것이 99의 비율로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 현황을 보면은 국내 상위 제약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존 제네릭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해서 R&D를 통한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같은 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일컫는 단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내수와 수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표에서 살펴볼 것은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퍼센트로 보자고 하면은 내수의 비중이 85% 이상, 수출은 한 15% 조금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국내 매출 구성 비율을 살펴봐도 처방의약품, 즉 병원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처방의약품이 전체 제품과 상품을 합쳐서 93.5%, 일반 의약품은 6.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미약품은 매출의 대부분이 처방의약품을 통해서 발생되고 수출보다는 내수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실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것을 나열하고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실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할 수 없도록 즉
이 회사의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서도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변동비 비중 중에서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그리고 해외 의약품 모두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매출을 늘린다고 한다면 원재료의 가격으로 인해서 디스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선 좌측 상단을 보시면 자본금은 매년 2%씩, 자본은 3%씩, 부채도 3%씩, 자산은 4%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296억 원일 때 이 회사의 부채는 1조 원이 되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7,300억 원으로 회사가 실제 레버리지, 즉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영업이 잘 되고 할 때는 이렇게 부채가 많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회사가 이런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이렇게 자본, 즉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재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19년도에는 9.3%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2020년도에는 그보다 반 정도 낮은 4.6%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에는 다시 반등해서 9.9%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한미약품이라는 이렇게 의학에 관련된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9.9%라는 것은 사실 엄청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인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5%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27%씩 성장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 2016년보다는 2021년도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13.9%의 매출채권 비율이 나타났고, TTM 기준으로는 그보다 높은 18.4% 정도가 매출채권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2016년도 30.8%에 비해서는 2020년도와 TTM 모두 매출채권 비율이 많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TM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액이 매년 4%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마이너스 4%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유형자산은 92%, 무형자산은 6.8%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16년도 대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매년 4%씩 성장할 때 유무형 자산은 더 큰 폭인 1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실제 의약 제조와 관련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내 기업은 특히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켜서 비용을 조금 더 적게 보이게 하고, 그러한 부분을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키는 것이 조금은 드문 케이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13%대로 나쁘지 않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매년 4.2%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낮은 3.6%씩 성장을 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는 뺀 매출 총이익은 4.7%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8%씩 성장을 해서 매출 총액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높은 29.2%씩 성장을 했고, 당기 순이익도 실제 20.1%씩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주당 배당금 450원대에서 480원대의 배당을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배당 성향이 2019년도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가 2020년도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배당 성향을 보였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배당 성향이 같이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괜찮겠지만, 실제 주당 배당액은 거의 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성향만 늘었다는 것은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했을 때 20년도가 더 적은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금 배당 수익률도 살펴보면은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0%대의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배당주로서의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고채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2.34%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배당주로서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단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업의 질 또한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요. 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단기순이익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0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 그 상황은 반대가 됐는데,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515억 원을 달성할 때 단기순이익은 173억 원 정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표한 단기 순이익보다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4분기에도 비슷한 추세는 이어지는데, 실제 단기 순이익은 908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275억 원으로 영업의 질이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양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4,130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한 데 반해 2020년도에는 1,515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반대로 20%씩 성장했지만 실제 한미약품 주가는 마이너스 11%씩 매년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한미약품 주가는 단기 순이익과는 무관하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의 주가는 매년 2%씩 성장했기 때문에 한미약품 주가를 5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은 사실 시장 수익률에도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가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변했다는 점, 최근 4분기는 2020년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TTM 기준으로 봤을 때 2013억 원의 프리캐시플로우의 양은 거의 2016년도의 프리캐시플로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16년도와 TTM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점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가 모두 반토막 정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마이너스 29%씩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조금 게을리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잉여현금 흐름 또한 매년 마이너스 1%씩 역성장했다는 점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선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실제 2019년도부터 20년 최근 4분기까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어느 정도의 ROIC를 발생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에는 4.34, 2020년도에는 1.22, 그 다음에 TTM 기준으로는 6.6% 정도의 ROIC를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 3분기까지의 TTM으로 본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4,689억 원으로 그렇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거의 없고 마이너스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사분면 끝자락 어딘가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와 19년도보다는 조금 추세적으로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OIC와 그 다음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림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주당 26만 500원인 것을 알 수 있고 2022년도 예상 ROE가 9.17%인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6만 4천 원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거의 4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실제 S림 방식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는데요. 적정 가치 대비 실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4배 이상 높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야지 이렇게 높은 가격이 합당화되겠는데요. 신약 개발에 따른 기업의 폭발적 성장 자체는 어느 제약사나 가능하겠지만 그 시점을 예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 또한 굉장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순 자산은 마이너스 4,689억 원 정도가 되고 현금성 자산이 1,400억 원대로 실제 재무 건전성 또한 아주 양호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제약주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 이 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아주 큰 비중을 넣는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에 관련돼서 크게 성장성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단 하나의 기업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제약주 기업들을 넣어 놓은 ETF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